제 이름은 강윤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바로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남편 박지훈과 몇 마디 다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 여권을 침대 협탁 위에 두고 나온 것이다. 당시 나는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이 프로젝트만 성사시키면 회사에서 내 입지는 완전히 굳어지고 연말 성과급으로 50억짜리 이 한강뷰 빌라의 대출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회의 자료와 협상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 공항고속도로에 거의 다다랐을 때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택시기사님께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남편 박지훈에게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아침에 있었던 다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일부러 받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초조함에 손에 땀이 찼다. 기사님께는 계속해서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면서 남은 시간을 계산했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으니 원래 타려던 비행기는 놓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비행기로 변경해야만 했다. 차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속으로 박지훈을 수백 번도 더 원망했다. 그가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툴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그의 그저 그런 월급만으로 이만한 집을 유지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한강뷰 빌라에 살 수 있었을까?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대주시고 내 지난 몇 년간의 저축을 더해 겨우 마련한 내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차가 마침내 우리 동네로 들어섰다. 우리 집은 위치가 아주 좋은 단독 빌라로 사생활 보호가 완벽했다. 멀리서부터 우리 집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박지훈은 출근했을 테고 시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사시지만 평소에 찾아오는 친구도 거의 없었다. 나는 기사님께 길가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 요금을 지불했다.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부장님,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지금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전부 제 말만 듣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의도적으로 꾸며낸 듯한 억양이었다. 사모님, 정말 이 가격에 괜찮으시겠어요? 이 한강뷰 빌라는 시세가 최소 50억은 하는데 이렇게 반값인 25억에 내놓으시다니 너무 급하신 것 아닙니까? 집주인이신 강윤서 씨 쪽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나는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집을 판다고? 내 신혼집을? 25억에? 반값이라니 내 귀를 의심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고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양복을 입은 중개인과 함께 정원에 서서 우리 집을 가리키며 손짓하고 있었다. 어휴, 김 부장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 강윤서는 오늘 미국으로 출장 갔어요. 열흘은 좋게 지나야 돌아올 거예요. 걔가 돌아올 때쯤이면 집은 이미 명예 이전까지 다 끝나 있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걔가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 집 등기부등본에도 우리 아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모자가 결정하면 그만이죠. 지금 집에 급하게 돈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이 가격에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게 좋아요. 나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출장, 집매매, 반갑, 급전, 이 단어들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와 중개인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다. 늘 봐오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낯설게 느껴졌다. 어떻게 감히 내 등 뒤에서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쓰레기 처리하듯 반값에 팔아넘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얼굴을 핥히고 싶었지만 나는 그 순간 간신히 참아냈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그들이 대비하게 만들 뿐이다. 안 된다. 소란을 피우면 안 돼. 나는 입술에서 피맛이 날 때까지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다. 심호흡하며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휴대폰 화면에서 깜빡이는 녹음 시간을 보며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박지훈,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 모든 일 뒤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결정적인 증거를 녹음한 후 나는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 이 가슴 아픈 집 앞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비행기를 변경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나는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동네를 빠져나왔다. 손발은 차갑게 식었지만 가슴 속에는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 오장육부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눈이 시큰거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다.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나는 입을 떼고 나서야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항에는 갈 수 없었다. 회사에도 돌아갈 수 없었다. 내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큰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테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기사님께 집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의 이름을 말했다. 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방금 녹음한 증거가 안전한지 확인할 절대적으로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가장 진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씁쓸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자 혼란스럽던 머리가 조금은 맑아지는 듯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다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모든 글자가 독이 묻은 바늘처럼 느껴졌다. 김 부장님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지금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전부 제 말만 듣거든요. 어휴, 김 부장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 강윤서는 오늘 미국으로 출장 갔어요. 열흘은 좋게 지나야 돌아올 거예요. 지금 집에 급하게 돈 쓸 때가 있어서 그래요. 이 가격에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게 좋아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며 녹음이 선명하고 핵심 정보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반갑, 25억, 급전, 내 등 뒤에서. 좋아, 아주 좋아. 박지훈, 그리고 그의 엄마, 나를 바보로 알고 내 뿌리까지 뽑아버리려 하다니.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계약금을 대부분 내주셨고 대출금은 주로 내가 갚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박지훈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는 것은 그가 이건 우리 사랑의 보금자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있어야 완벽해라고 달콤한 말로 속삭였기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때부터 그들 모자는 이날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나는 냉소했다. 박지훈의 회사가 나처럼 치열하지는 않아도 수입은 항상 안정적이었고 시어머니는 큰돈 쓸 일이 전혀 없었다. 집안에 언제부터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돈이 급했던가? 그것도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 뒤에 꿍꿍이가 없다면 내가 성을 갈겠다.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지금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우선 이 일에 박지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확실히 해야 했다. 그는 공범일까? 아니면 그 역시 속고 있는 걸까? 아침에 다투긴 했지만 나는 수년간 한 침대를 써온 남자가 자기 엄마와 짜고 내 집을 빼앗을 만큼 잔인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성은 내게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속삭였다. 만약 그가 몰랐다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중개인은 어떻게 할머니 한 사람이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쉽게 믿었겠는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나는 바로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벨이 2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받았다. 윤서야, 너 이 시간이면 비행기에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머리가 좋고 일처리가 단호해서 지금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울음이 섞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말했다. 수진아, 나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야. 내 도움이 필요해. 지금 당장.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즉시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야? 위치 보내. 바로 갈게. 걱정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내가 있잖아. 20분 후 수진이가 바람처럼 카페에 도착했다.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 차림을 보니 법원에서 막 나온 것 같았다. 그녀는 창백한 내 얼굴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먼저 내 차가운 손을 잡아 꽉 쥐어주었다. 나는 휴대폰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수진이는 말없이 들었고 미간은 점점 더 찌푸려졌다. 녹음을 다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싸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야, 이 모자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야. 그 한마디가 마지막 망치질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수진이마저 그렇게 말하다니. 나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야 할까? 수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 네가 돌아가서 크게 싸우는 것 말고 뭘 바꿀 수 있겠어? 그들은 얼마든지 잡아뗄 수 있어. 그냥 한번 알아본 거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넌 확실한 증거도 없이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꼴이 될 거야. 그녀는 내 휴대폰을 가리켰다. 이 녹음이 핵심이긴 하지만 아직 부족해.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돈이 급한지, 박지훈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알아내야 해. 가장 중요한 건 거래를 막고 그들이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대가? 나는 되물었다. 그래, 수진이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들이 인정을 저버렸으니 우리도 의리를 따질 필요 없어. 윤서야, 이 일은 네가 직접 나서면 안 돼. 내가 처리할게. 내 말대로 해. 우선 이렇게 하자. 수진이는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빠르고 명확하게 초기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계획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차가운 힘이 내 안에서 응축되기 시작했다. 그래, 울고불고하는 건 약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냉정해져야 한다. 수진이가 말한 것처럼 판을 짜고 그들이 스스로 뛰어들게 만들어야 한다. 시어머니, 박지훈, 내 집을 팔고 싶다고? 좋아. 마지막에 누가 집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 한번 보자. 나는 수진이를 보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수진아, 내 말대로 할게. 시작하자. 수진이는 내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즉시 자신의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전문 장비로 잡음을 제거하여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들리도록 처리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후 그녀는 나를 보며 숨김없는 보호와 날카로움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윤서야, 지금부터 넌 내 말만 들어야 해. 첫째, 넌 이번 출장을 반드시 가야 해.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내가 미국에 가라고? 집이 이 모양인데 내가 일할 기분이 나겠어? 진짜 가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간 것처럼 보여야 해.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표를 변경해. 실제로 출발하는 비행기표 증거를 확보하면 더 좋고, 그리고 며칠 동안 어디든 숨어 있어. 호텔도 좋고 내 빈 아파트도 괜찮아. 집에 돌아가면 안 되고 박지훈이나 시어머니가 널 찾을 수 없게 해야 해. 나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내가 이 중요한 시점에 사라져야 시어머니가 더욱 안심하고 대담하게 집을 팔려고 할 것이고, 그래야 그들이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둠 속에서 더 잘 관찰하고 행동할 수 있다. 둘째, 내 모든 은행카드, 신용카드, 특히 주택담보대출금이 빠져나가는 카드 내역을 즉시 확인해. 큰 금액의 이상 지출이 있으면 바로 동결시켜. 셋째,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은 어디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서재 금고 안에. 그건 내 혼전 재산이라 내가 직접 보관하고 있었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금고 비밀번호는 너 말고 또 아는 사람 있어? 나만 알아. 박지훈이 예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둬야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내 물건은 내가 책임진다고 거절했어. 지금 생각하니 천만다행이었다.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이건 우리의 중요한 카드 중 하나야.
출장 가기 전에 핑계를 대고 집에 한번 들러서 등기부등본을 몸에 지니고 나와. 그리고 나한테 맡겨. 원본이 없으면 그들이 집을 그렇게 쉽게 팔지는 못할 거야. 그녀는 조리 있게 설명했고 나는 마치 기둥을 찾은 듯 든든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박지우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수진이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윤서야, 네가 아직 미련을 갖고 있는 건 알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시어머니가 감히 이런 짓을 하는데 박지훈이 모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설령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그분 성격에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는데 아들과 상의를 안 했을까? 그가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건 묵인했거나 아니면 그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그녀의 말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래, 내가 어떻게 아직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을까? 아침의 다툼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집을 비우게 만들어 그들이 일을 벌이기 좋도록 일부러 만든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굴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슬퍼하지 마. 그런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을 가치도 없어. 지금이라도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 건 다행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반격하는 거야. 기억해. 그들이 먼저 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넌 할 만큼 했어. 이제 우리가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줄 차례야. 그녀의 말이 내 마음속 불씨를 지폈다. 그래. 울고불고 해봤자 동정은커녕 괴롭히는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할 뿐이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사람을 시켜서 내 시어머니와 그 중개인을 주시하게 할 거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고. 그리고 박지훈의 회사 재무 상태와 최근 자금 흐름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할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니 그 돈이 얼마나 급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파헤쳐 봐야지. 계획이 세워지자 내 마음속의 혼란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들어섰다. 시간을 확인하니 원래 타려던 비행기가 출발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갈게. 출장 가는 연기부터 완벽하게 하고 기회를 봐서 집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가져올게. 수진이도 일어서서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윤서야,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무슨 일이든 바로 연락해. 이 싸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다. 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 로비는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안내방송, 발걸음 소리, 대화 소리가 뒤섞여 익숙한 소음을 만들어냈지만 이 모든 것이 마치 투명한 막 너머의 세상처럼 느껴졌다. 내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수진이의 계획대로 나는 먼저 내가 떠나는 모습을 연출해야 했다.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비행기 표 변경 수속을 밟았다. 다음 뉴욕 직항편은 내일 아침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표를 예약하고 새로운 탑승권을 받았다. 그리고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 그런 다음 나는 바로 휴대폰으로 공항 근처의 신분 확인이 까다롭지 않은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하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심호흡을 한 뒤 탑승권 사진을 박지훈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최대한 평온한 말투로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비행기 내일 아침 걸로 바꿨어. 오늘 밤은 공항 호텔에서 지내는 게 낫겠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도착하면 연락할게. 메시지는 보내졌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묻는 말도 응이라는 대답조차 없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침묵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이미 차가워진 내 마음에 내려앉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는 적어도 호텔은 괜찮아? 라거나 푹 쉬어라는 가식적인 관심이라도 보냈을 것이다. 지금의 이 침묵은 오히려 수진이의 추측과 내 최악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오히려 잘 됐다. 그래야 내 마음도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나는 모자를 꾹 눌러쓰고 작은 기내용 캐리어를 끌었다.
안에는 급하게 산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 한 벌만 들어있었다. 예약한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좁았지만 조용했다. 우리 집의 넓은 한강뷰 빌라와는 천지 차이였지만 이 작은 공간이 지금은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자리를 잡은 후 나는 즉시 수진이가 시킨 두 번째 일을 시작했다. 계좌 확인.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 건 한 건 거래 내역을 살펴보았다. 일상적인 지출, 내 월급 입금, 주택담보대출 상환.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을 자세히 확인하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월급 통장에서 시어머니의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이 이체된 것이었다.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다. 이상하긴 했지만 생활비나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둘러댈 수는 있었다. 가장 나를 놀라게 한 것은 8억 원에 달하는 지출이었다. 비고란에는 투자금 회수라고 적혀 있었지만 돈이 흘러간 곳은 낯선 개인 계좌였다. 이 거래는 내가 출장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 시점이 이렇게 절묘하고 금액이 이렇게 클 수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까? 나는 즉시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4명의의 주거래 통장에 고액 이체 한도를 낮추고 이상 거래 알림을 설정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손에는 이미 식은땀이 흥건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단계가 남았다. 집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는 것.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나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시어머니가 잠들었을 시간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일찍 자는 습관이 있었다. 그때서야 다시 택시를 타고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렸다. 밤의 아파트 단지는 유난히 조용했고 가로등이 땅 위에 희미한 노란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마치 도둑처럼 화단의 그림자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내 집으로 다가갔다. 빌라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시어머니 방 창문에서만 약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마 야간등일 것이다. 박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지문으로 조용히 도어록을 열었다. 현관은 고요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신발을 벗어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2층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아주 작은 소리도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불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해 책상 뒤 금고를 더듬어 찾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손을 뻗어 딱딱하고 짙은 붉은색의 그 서류 뭉치를 만졌을 때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겨우 조금 놓였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마치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되는 듯 가슴에 꼭 껴안았다. 더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재빨리 금고를 닫고 다시 그림자처럼 서재를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단지를 한참 벗어나고 나서야 나는 크게 숨을 쉴 수 있었다.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등기부등본을 내 캐리어 비밀 공간에 넣고 잠갔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물증은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차갑고 맑게 깨어 있었다. 호텔 방의 작은 창문 앞에서 나는 거의 밤을 새웠다. 도시의 불빛은 깜빡이며 마치 내 혼란스럽고 점차 차가워지는 마음 같았다. 가슴에 품었던 등기부등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모든 것을 건 듯한 결연함이었다. 동이틀 무렵 수진이에게서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특별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더 상세한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첨부 파일을 열자 한 줄 한 줄의 숫자와 비고가 차가운 바늘이 되어 내 눈을 찔렀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밤샘으로 인해 잠겨 있었지만 논리는 비정상적으로 명확했다. 윤서야,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그 8억 원은 단독 거래가 아니었어. 지난 반년 동안 박지훈은 프로젝트 투자, 자금 순환 같은 명목으로 너희 공동명의 계좌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공동 수입으로 개설한 자계좌에서 총 8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렸어.
8억 원. 그 숫자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가 요즘 사업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투덜거리는 건 알았지만 감히 내게 숨기고 이렇게 큰 돈을 빼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돈의 최종 행방은 매우 은밀하게 처리됐어.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최유라라는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최유라. 나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바짝 탔다. 전혀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으로 네 남편이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어. 그리고 시간 순서상으로 볼 때 네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장기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할 때마다 이이체 빈도와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아침의 다툼, 잊어버린 여권, 문 앞에 중개인, 금매로 나온 집, 낯선 여자. 이 모든 조각들이 8억 원의 자금 흐름이라는 독 묻은 실에 꿰어져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진실을 완성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다. 박지우는 우리의 공동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이 컸다. 그 한강뷰 빌라를 그와 그의 엄마가 그렇게 급하게 팔려던 이유는 완전히 현금화해서 그 최유라라는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슬픔이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한 생리적인 반응이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던 것, 내가 바쳤던 모든 노력이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웃음거리이자 언제든 버리고 가치를 짜낼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윤서야, 괜찮아? 수진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붉게 충혈된 눈과 창백한 얼굴의 여자를 보았다. 안 돼, 쓰러질 수 없어. 강윤서, 네가 지금 쓰러지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야. 그들은 네가 무너지고 이성을 잃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야 순조롭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비정상적으로 단호했다. 나 괜찮아, 수진아. 계속 조사해줘. 그 최유라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나이, 주소, 직업, 박지훈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든 정보를. 이미 조사 중이야. 수진이가 즉시 대답했다. 그리고 네 시어머니 쪽은 내가 붙여놓은 사람이 보고하길. 요즘 그 김 부장이라는 중개인과 아주 빈번하게 연락하면서 구매자를 빨리 찾아달라고 재촉하고 있대. 심지어 가격을 좀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는군. 그들은 정말 급하구나. 그 최유라라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급한 걸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좋아. 너희가 급할수록 나는 너희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지.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뼛속까지 사무치는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끊지 말라고 신호한 뒤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심지어 약간의 피곤함이 섞인 것처럼 꾸몄다. 여보세요. 방금 깼어. 시차 적응 정말 힘드네.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 박지훈의 목소리는 약간 초조해 보였지만 애써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다. 아, 아니야. 그냥 엄마가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해서 서랍에 뒀던 현금 몇십만 원이 없어졌대. 너 나가기 전에 뭐 이상한 사람 못 봤어?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걸 발견했구나. 어제 내가 등기부등본을 가지러 갔을 때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녀의 서랍에서 빼온 돈이었다. 그들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였는데 역시나 당황하기 시작했군. 나는 놀란 척하며 말했다. 도둑? 설마 우리 동네 보안 그렇게 좋은데 나 어제 너무 급하게 나와서 아무것도 못 봤어. 어머님은 괜찮으셔?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는 안 했어. 엄마가 그냥 자기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고 하시네. 박지훈의 말투는
어딘가 얼버무리는 듯했다. 그러더니 화제를 돌렸다. 윤서야, 거기 프로젝트는 잘 돼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어? 드디어 내 귀국 날짜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일찍 돌아와서 그의 좋은 일을 망칠까봐 두려운 거겠지? 나는 한숨을 쉬며 완벽하게 연기했다. 아, 쉽지 않아. 상대방이 너무 까다로워서 여기서 한동안 씨름해야 할 것 같아. 아마 열흘에서 보름은 걸릴 거야. 집은 별일 없지? 나는 일부러 질문을 되돌렸다. 별일 없어. 집에 무슨 일이 있겠어. 다 괜찮아. 박지훈이 재빨리 대답했다. 거의 생각할 틈도 없이 너는 일에만 집중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돈 부족하면 말하고. 마지막 말은 마치 선심 쓰듯 가식적으로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그가 내가 언제 돌아오는지 물었어. 집 파는 일, 그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해. 어쩌면 주동자일지도 몰라. 그가 혹시 모를 수도 있다는 내 마음속 희미한 희망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수진이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예상했던 바야. 윤서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완전히 밝아진 창밖 하늘을 보았다. 햇살은 눈부셨지만 내 차가운 마음속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담아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돈이 급하다고? 그럼 내가 더 급하게 만들어주지. 수진아, 두 가지만 도와줘. 호텔 방에서의 넷째 날, 나는 거의 낮과 밤이 바뀐 유령처럼 지냈다. 낮에는 수진이가 원격으로 보내주는 각종 정보와 분석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마치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모든 단서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아주 작은 진동까지 감지하려 애썼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박지훈과 그 낯선 이름 최유라의 흐릿하고 눈부신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 집을 마치 떠리로 파는 상인처럼 사람들과 흥정하는 얼굴이 떠올랐다. 수진이가 보낸 사람에게서 온 소식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요즘 거의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재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김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었다. 김 부장님, 내가 김 부장님 믿고 이 좋은 집을 맡긴 거예요. 25억이면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을 텐데 빨리 좀 서둘러줘요. 이건 회유였다. 우리 아들이 이 돈 때문에 급해 죽겠는데 만약 일이 잘못되면 당신네 회사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건 협박이었다. 심지어 이번 주 안에 계약하고 계약금만 받으면 가격은 우리가 조금 더 깎아줄 수도 있어요. 24억 8천도 괜찮아요. 빠르기만 하면 24억 8천? 나는 가슴에 또 한 번 통증을 느꼈다. 시세 50억짜리 한강뷰 빌라를 그녀는 빨리 처분하기 위해 스스로 가격을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다니. 이런 조급함은 정상적인 급전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섰다. 마치 미친 듯한 도망을 앞두고 마지막 창고 정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급해서 그 구멍을 메우려 하는 걸까? 아니면 그들의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기 위해? 박지훈도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는 며칠에 한 번씩 내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은 천편일률적이었다. 먼저 미국에서의 내 생활과 일의 진척 상황을 거짓으로 걱정하는 척하다가 어느새 화제는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우리 집 등기부등본 어디 뒀는지 기억나? 엄마가 한번 보고 싶다는데 무슨 매매 계약서, 영수증 같은 걸 찾아야 한다나 봐. 한 번은 영상통화에서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탐색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어리둥절한 척했다. 등기부등본? 서재 금고에 있잖아. 엄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은 왜 찾으셔? 집에 뭐 처리할 일이라도 있어? 나는 일부러 질문을 되돌리며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얼버무리는 것을 지켜봤다. 아, 아니야. 그냥 연세가 드셔서 괜한 걱정하시는 거겠지. 괜찮아. 너는 내일이나 해. 그가 캐물을수록 그들이 등기부등본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등기부등본 원본 없이는 시어머니가 누구와 계약을 하든 명의 이전 절차는 절대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의 머리 위에 매달린 칼처럼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나는 박지훈의 반응을 수진이에게 알렸다.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냉소했. 그들이 급할수록 허점은 더 많이 드러날 거야. 윤서야, 이제 불을 더 지필 때가 됐어. 어떻게? 내가 물었다. 구매자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가 구매자 한 명을 보내주지.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교활함이 섞여 있었다. 아주 믿음직스럽고 가격도 시원하게 부르지만 조건이 좀 까다로운 구매자를 말이야. 이 구매자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길 원하고 거래 절차와 자금 보증에 대해 내 시어머니 머리로는 절대 이해 못할 요구를 할 거야. 그때 박지훈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자고. 나는 즉시 수진이의 의도를 파악했다. 이건 뱀을 굴에서 끌어내는 계략이었다. 그들을 스스로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지나치게 똑똑하거나 까다로운 구매자는 이미 캥기는 것이 있는 시어머니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필연적으로 그 압박을 박지훈에게 전가할 것이다. 그리고 박지훈이 직접 나서서 집 매매를 처리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어머니나 내 앞에서 모르는 척 위장할 수 없게 된다. 좋아. 나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그렇게 하자. 그 구매자는 언제쯤 나타나? 곧 한 이틀 안에. 수진이는 모든 것을 계획한 듯 말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넌 계속 연락 두절 상태로 시차 적응이나 하고 있어. 가끔 미국 위치 태그에서 길거리 사진이나 커피 사진 같은 거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그들이 완전히 안심하도록.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하늘이 흐려 비가 올 것 같았다. 폭풍은 하늘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평온했던 내 집에서도 잉태되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지훈, 내 집으로 달콤한 꿈을 꾸는 마지막 며칠을 마음껏 즐기도록 해.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급전을 해결해줄 돈뭉치가 아니라 너희의 단꿈을 깨울 종소리일 테니까. 나는 휴대폰을 들어 흐린 하늘을 찍고 글을 남겼다. 타양살이, 비까지 오니 집이 그립네. 그리고 박지훈과 시어머니만 볼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들이 반드시 볼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 보기엔 향수에 젖은 글이 그들을 안심시켜 나와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함정으로 더욱 거리낌 없이 달려들게 할 안정제 역할을 할 것이었다. 수진이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내가 그 향수 가득한 글을 올린 다음 날 오후 그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미끼를 물었다. 구경이나 해. 거의 동시에 내가 시어머니 휴대폰에 몰래 설치해둔 감청 소프트웨어 수진이가 특별한 경로로 구해온 것으로 방법이 떳떳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해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그 중개인 김 부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사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에요. 김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방금 해외에서 돌아오신 방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 집 자료를 보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분은 국제무역을 하시는 분이라 자금력도 탄탄하고 저희 집처럼 조용하고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한강뷰를 딱 좋아하신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즉시 높아지며 조급함이 묻어났다. 정말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를 부르던가요? 25억에 동의한대요. 그녀는 지금 머릿속에 온통이 15억 생각뿐인 듯 이미 그 돈이 자기 것인 양 굴었다. 아이고, 사모님, 25억은 저희가 제시했던 가격이죠. 이 방 선생님은 훨씬 통이 크십니다. 김 부장이 일부러 여운을 남겼다. 그분이 그러시는데 집은 마음에 쏙 들고 가격은 30억까지 주실 수 있답니다. 30억. 시어머니가 금매로 내놓은 가격보다 5억이나 높았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수진이가 던진 미끼가 정말 크고 탐스럽구나. 물지 않을 수가 없겠지. 역시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30억? 김 부장님, 저 속이는 거 아니죠? 그분 조건은 뭐래요? 그녀도 아직 완전히 정신을 놓지는 않았는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건이요? 뭐, 조금 있긴 합니다. 김 부장의 말투가 약간 조심스러워졌다. 방 선생님이 해외에 오래 계셔서 국내 거래 절차를 좀 못 믿어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를 원하시고
계약금은 자금관리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겠다고 하십니다. 은행의 그 복잡한 절차를 믿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잔금은 명의 이전 당일 일시불로 치르시겠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조건이다. 나는 속으로 수진이에게 감탄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그야말로 급소를 찌르는 것이었다. 모든 소유권자를 만나겠다는 것은 박지훈을 반드시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계약금을 자금 관리 계좌 없이 직접 주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 보통의 판매자라면 망설일 것이다. 하지만 돈이 급하고 복잡한 거래 절차를 모르는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30억이라는 유혹이 모든 위험을 무시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박지훈을 필사적으로 재촉할 것이다. 시어머니는 역시나 망설였다. 집주인을 만나야 한다고? 우리 아들은 일 때문에 바쁜데, 그리고 돈을 직접 준다니. 김 부장이 재빨리 불을 지폈다. 사모님, 30억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5억이나 더 받는 거예요. 방 선생님이 정말 진심이라는 거죠. 그분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효율을 중시하십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바로 받으시면 사모님도 쓰시기 편하지 않겠어요? 집주인을 만나는 건 방 선생님 말씀으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자 소유권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분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니 합리적인 요구죠. 감청 너머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시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30억의 유혹과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희미한 불안감, 그리고 아들을 반드시 나서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 결국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좋아요, 김 부장님. 방 선생님 놓치지 않게 잘 붙잡아 두세요. 제가 지금 바로 아들한테 전화할게요. 30억, 이 집은 반드시 방 선생님한테 팔아야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배수진을 친 듯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전화가 끊기고 감청 소프트웨어에서는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박지훈에게 전화를 거는 통화 연결음이 들렸다. 나는 감청을 끄고 흥분과 차가운 기대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대는 이미 차려졌고 진과 꽹과리도 울렸다. 이제 내 그 바쁜 남편이 무대에 오를지 말지만 남았다. 나는 즉시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시어머니가 박지훈에게 연락 중이야. 수진이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기다려봐.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가 섭외한 방 선생님은 협상의 달인이야. 내 시어머니와 그 잘난 남편을 차근차근 궁지로 몰아넣을 거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다. 밖은 비가 그치고 하늘은 씻은 듯 맑은 파란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 기분도 이 날씨처럼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것 같았다. 이전의 분노, 슬픔, 무력감은 모두 적을 무찌르기 직전의 쾌감으로 바뀌었다. 박지훈, 숨지마. 이제 나와서 그 최유라라는 여자를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 때가 됐잖아. 그 후 몇 시간 동안 나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감청 소프트웨어에서는 가끔 시어머니가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거실을 서성거리며 박지훈을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저녁 무렵 열쇠로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박지훈의 그 익숙하지만 지금은 역겹게 느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왜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요? 회사의 일이 산더미 같은데.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이고, 엄청난 희소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날카로웠다. 집 사겠다는 사람이 30억을 부르더라. 30억, 네가 말했던 그 뭐냐, 25억보다 훨씬 높아. 30억? 박지훈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말도 안 돼. 엄마, 중개인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요즘 시장이 어떤데 내가 모를까 봐요? 진짜라니까. 김 부장이 직접 말했어. 해외에서 온 큰 사장님이래. 성이 방 씨라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설명했다. 우리 집이 조용하고 위치가 좋아서 마음에 든대. 근데 조건이 좀 있어. 무슨 조건인데요? 박지훈이 경계했다.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며 방 선생님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감청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박지훈이 지금 미간을 찌푸리고
머리를 빠르게 굴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를 직접 만나야 하고 돈도 자금 관리 계좌를 안 쓴다고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위험이 너무 커요. 만약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30억이라니까. 지훈아, 유라 쪽에서 돈 재촉한다며? 이 돈만 있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가 다급한 나머지 그 이름을 직접 말해버렸다. 감청을 듣고 있던 내 주먹이 순간 꽉 쥐어졌다. 최유라, 역시 그 여자였어. 그들이 내 집을 파는 건 정말 그 여자를 위해서였구나.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박지훈이 즉시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그는 경계하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그 방 선생님, 제가 한번 만나보죠. 김 부장한테 시간 잡으라고 하세요. 그는 타협했다. 30억의 유혹과 최유라의 재촉 앞에서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결국 그 여자를 위해 전면에 나선 것이다. 박지훈이 방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 마음속에 차가운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진짜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수진이가 섭외한 그 방 선생님은 역시 전문가였다. 김 부장을 통해 이틀 후로 만남 시간을 정하고 장소는 사생활 보호로 유명한 고급 프라이빗 라운지로 잡았다. 이는 은연중에 이 거래의 진정성과 긴박감을 더했다. 역시나 만남 전날 밤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휴대폰에서 깜빡이는 이름을 보고 심호흡을 한 뒤 감정을 조절하고 나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에는 일부러 만들어낸 나른함과 시차로 인한 잠김이 섞여 있었다. 여보,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나 여기는 이제 새벽인데. 아, 여보, 깨웠구나. 박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들렸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별일은 아니고 엄마가 오늘 전화했는데 서재 금고가 좀 이상하대. 안 열린다고. 너 가기 전에 뭐 만졌어? 왔구나.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등기부등본의 행방을 떠보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놀란 척했다. 금고? 아니, 내가 출장 가면서 금고를 왜 만져? 거기 내 보석이랑 중요한 서류들밖에 없잖아. 엄마는 갑자기 금고는 왜 여시는데? 나는 일부러 중요한 서류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예전에 넣어둔 적금이 생각나서 찾아보시려던 거래. 박지훈의 변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잖아. 금고 비밀번호도 모르시고. 너 정말 안 만졌어? 이상하네. 엄마가 비밀번호를 눌러도 반응이 없다고 하시던데. 나는 하품을 하며 방해받은 듯한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엄마가 비밀번호를 잘못 기억하시거나 건전지가 다 됐나 보지. 내가 갈 때는 멀쩡했어. 돌아가서 보자. 그깟 일로 두 사람이 해결도 못해? 나 피곤해 죽겠어. 내일 고객이랑 회의도 있는데. 나는 일부러 화제를 돌리며 집안의 사소한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척했다. 알았어, 알았어. 너 자. 박지훈이 서둘러 말했지만 이대로 전화를 끊기 아쉬운 듯 화제를 돌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참, 거기 프로젝트는 잘 돼가. 순조로워?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어?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는 내 귀국 날짜를 확인해서 그와 방 선생님의 거래를 준비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쩌면 내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의도를 훤히 꿰뚫어 보면서도 그의 뜻대로 한숨을 쉬었다. 말투는 더욱 지쳐 있었다. 아휴, 말도 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상대방이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서 한동안 더 씨름해야 할 것 같아. 빠르면 열흘, 늦으면 이달 말까지는 걸릴지도 몰라. 짜증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심지어 적절한 불평과 그리움을 섞어 밖에서 고생하며 집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전화기 너머의 박지훈은 안도하는 듯 목소리마저 가벼워졌다. 일이 중요하지. 일이. 집은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해. 엄마한테는 내가 말해볼게. 그냥 건전지가 다 됐나 보지?
별일 아니야. 응, 그럼 당신이 처리해. 나 잘래. 나는 더 이상 그와 가식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바로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내 얼굴에 꾸며냈던 피로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싸늘한 냉기만 남았다. 박지훈의 떠보는 행동은 그들이 등기부등본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감히 내게 직접 묻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내 귀국 날짜에 대한 모호한 대답은 그들에게 안심을 주어 30억짜리 거래를 마음 놓고 진행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즉시 수진이에게 연락해 박지훈의 전화 내용을 알렸다.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가볍게 웃었다. 정말 급하긴 급한가 보네. 윤서야, 연기 좋았어. 그들을 완전히 마비시켰어. 이제 내일 방 선생님의 연기를 기대해보자고. 나는 뭘 해야 해? 내가 물었다.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다. 내일 넌 마침 신호가 안 좋아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돼. 내가 방 선생님한테 협상 중에 좀 더 까다롭지만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라고 할 거야.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원본을 확인하겠다거나 대금 지급 절차에 대해 더 상세한 보증 방안을 요구하는 거지. 이런 조건들이 밧줄이 되어서 박지훈의 목을 서서히 조여 그를 진퇴양난에 빠뜨릴 거야. 나는 수진이의 의도를 이해했다. 등기부등본을 찾지 못한 것이 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다. 방 선생님이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할수록 제시하는 조건이 법리적으로 타당할수록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더욱 허둥대며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점에 내가 연락 두절이 되면 그들은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이 방 선생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알았어. 알겠어. 나는 대답했다. 내일 감청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흥미진진한 대화가 들려올지 벌써부터 기대되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갔다. 밤은 깊었고 이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내 남편은 지금쯤 내일 방 선생님을 어떻게 상대할지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최유라라는 여자를 안심시키며 곧 거액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쇼를 연출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저 멀리 있다고 믿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사실을 영원히 모를 것이다. 박지훈, 오늘 밤 마지막 편안한 잠을 마음껏 즐기도록 해. 거래 약속 시간은 오후 3시였다. 정오부터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처럼 긴장되면서도 흥분됐다. 수진이가 준비한 차는 일찌감치 호텔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 투피스로 갈아입고 정교하게 화장을 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최고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다. 감청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라이빗 라운지룸안의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들의 말투에는 감출 수 없는 조급함과 곧 성공을 거머쥘 듯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김 부장님, 방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3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저희는 다른 관심 고객들 다 물리치고 온 건데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그의 불안함을 드러냈다. 곧 오십니다. 곧 방 선생님이 방금 비행기에서 내리셔서 공항에서 오시는 중이랍니다. 큰 사업가시니 일정이 빡빡한 건 이해해야죠. 김 부장이 둘러댔다. 그 역시 속고 있는 듯 이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출발해도 돼. 15분 뒤 도착. 방 선생님은 5분 먼저 자리를 뜰 거야. 무대는 내 차지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내 신분증, 휴대폰,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 기사에게 라운지 주소를 말했다. 차는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렸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내 심장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 15분 후 차는 라운지 입구에 섰다. 나는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그 화려한 문으로 들어갔다. 김 부장이 예약한 룸이름을 대자 직원이 공손하게 나를 복도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 문에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불평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3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방 선생님은 너무 거만하잖아. 우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직원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원목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다. 룸 안에 있던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김 부장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쩍 벌린 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박지훈, 내 사랑하는 남편은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며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충격, 당황, 불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포로 변해갔다. 윤서야. 박지훈이 의자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섰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박지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왜요? 제 집이 곧 팔려나가게 생겼는데 제가 구경하러 오면 안 되나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강윤서, 너 무슨 헛소리야. 누가 내 집을 판다고. 우리는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적당한 핑계를 찾지 못했다. 30억이라. 가격 협상은 잘하셨네요. 당신들이 몰래 반값에 팔아치우려던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 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 방금 방 선생님이 앉았던 의자를 빼고 우아하게 앉았다. 시선으로 새파랗게 질린 김 부장을 훑었다. 김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취소해야겠네요. 강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 부장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박지훈을 향해 평온하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담긴 말투로 말했다. 박지훈 씨, 돈이 그렇게 급하다면서요? 회사에 큰 구멍을 메워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 집을 파는데 집주인인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죠? 박지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애써 침착한 척했다. 윤서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회사에 정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을 파는 건 최후의 수단이었지만 이건 우리 가정을 위한 거였어. 네가 돌아오면 상의하려고 했는데 나는 차갑게 웃으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전설적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룸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 며느리 강윤서는 오늘 미국으로 출장 갔어요. 열흘은 좋게 지나야 돌아올 거예요. 걔가 돌아올 때쯤이면 집은 이미명의 이전까지 다 끝나 있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걔가 어쩌겠어요? 녹음이 끝나자 룸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나를 가리켰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지훈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이 되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그들을 보았다. 안타깝게도 당신들은 그 물을 엎지를 수 없겠네요. 등기부등본은 저한테 있으니까 제 서명 없이는 단돈 10원도 못 받을 줄 아세요? 강윤서, 네가 등기부등본을 훔쳐갔구나. 시어머니가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김 부장이 재빨리 막아섰다. 훔쳤다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제 물건을 제가 가져가는 게 훔치는 건가요? 오히려 당신들이 저 몰래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려 한 건 권리 침해이자 악의적인 재산은닉이죠. 내 시선이 칼날처럼 박지훈에게 향했다. 박지훈 씨, 입만 열면 이 가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럼 말해봐요. 당신이 빼돌린 그 8억 원, 어느 여자 계좌로 들어갔죠? 최유라가 누구죠? 최유라라는 이름은 마치 벼락처럼 박지훈을 내리쳤다. 그는 온몸을 떨며 시선을 피하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막무가내로 소리쳤다. 무슨 최유라야, 헛소리하지 마. 우리 지훈이는 다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돈은 투자한 거라고. 오히려 너, 강윤서, 너야말로 우리 몰래밖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서 녹음까지 하고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지. 나는 기가 막혀 씩씩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련하면서도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계획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고함을 상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서 있는 김 부장에게 말했다. 김 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집은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잿빛 얼굴의 박지훈을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박지훈 씨, 우리 계산은 이제부터 천천히 하죠. 말을 마치고 나는 하이힐을 신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욕설과 박지훈의 애써 달래려는 낮은 목소리는 두꺼운 문에 막혀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멀어졌다. 초여름 저녁의 바람이 따스하게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만을 느꼈다. 하이힐이 매끄러운 바닥에 부딪히며 또렷하고 단호한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과거의 어리석음과 신뢰를 짓밟는 것 같았다. 수진이의 차는 길모퉁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 있었다. 나는 차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물 한 병을 건네고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집으로. 나는 두 글자를 뱉어냈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그 소위 집이라는 곳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돌아가서 문을 정리해야만 했다. 수진이는 백미러로 나를 한번 보았다.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지지가 담겨 있었다. 같이 갈게. 차는 내가 수년간 살았던 한강뷰 빌라를 향해 달렸다.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분노는 이미 다 타버렸고 남은 것은 냉혹에 가까운 이성이었다. 차가 집 앞에 섰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어렴풋이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역시나 돌아와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문으로 향했다. 수진이가 내 뒤를 따랐다. 마치 냉정한 호위무사처럼. 나는 지문으로 도어록을 열었다. 현관에 센서등이 켜졌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고 박지훈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나와 내 뒤에 수진이를 보고는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강윤서, 네가 감히 돌아와? 저런 외부인까지 데리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튀어올라 내 코앞까지 와서 소리쳤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얼굴의 주름은 한데 뭉쳐 유난히 사나워 보였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핸드백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툭 하는 가볍지만 묵직한 소리가 났다. 나는 박지훈을 보았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제가 뭐 하자는 거냐고요?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되풀이했다. 말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여긴 제 집이에요. 제가 왜 못 돌아오죠? 오히려 제 등 뒤에서 제 집을 팔아넘기려던 당신들이 이제 제게 설명을 해야 할 차례 아닌가요? 설명? 무슨 설명? 시어머니가 내 앞으로 달려들어 침이 거의 내 얼굴에 튈 정도였다. 지훈이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급했어. 회사를 살리려고 이 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넌 아내라는 사람이 돕기는커녕 몰래 녹음이나 하고 나타나서 일을 망쳐?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회사를 살린다고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톱날 같은 시선으로 박지훈을 쏘아보았다. 박지훈 씨, 당신 어머니께 말해봐요. 당신 그 회사를 살리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8억으로도 부족해서 이 집값 25억, 아니 30억까지 더해야 당신 금이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건가요? 박지훈이 확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윤서야. 너 무슨 헛소리야. 8억이라니. 헛소리? 나는 핸드백에서 수진이가 정리해준 은행거래 내역 출력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여기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이 돈들이 마지막에 최유라라는 여자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최유라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자 마치 거대한 망치가 박지훈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멍해졌다. 그녀는 최유라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더라도 자세히는 몰랐던 것 같았다. 그녀는 잿빛이 된 아들을 보다가 나를 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아들에 대한 오랜 편애 때문에 계속해서 억지를 부렸다. 무슨 최유라, 이유라야, 난 몰라. 강윤서, 너 말 돌리지 마. 지금은 집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집은 우리 아들 목도 있어. 우리 모자가 결정하면 그만이야.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뻔뻔함을 감추려 했다. 당신들이 결정한다고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가 흥분으로 붉어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자격으로요?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셨고 대출금은 주로 제가 갚았어요. 당신은 단돈 10원이라도 보탠 적 있나요? 당신과 당신 아들, 한 명은 아내 몰래 재산을 빼돌려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한 명은 며느리 등 뒤에서 신혼집을 반값에 팔아넘기려 하고.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훔치는 거고 강도질이에요. 너 후쇼빠떠. 시어머니는 내 말에 급소를 찔린 듯 화가 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그동안 침묵하던 수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내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변호사 특유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 폭행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윤서 씨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두 분은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결과는 두 분이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수진이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세상에, 억울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드네. 우리 박씨 집안이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그녀의 연기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난처하고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혐오감만 남았다. 나는 계속해서 타조처럼 벽에 숨어있던 박지훈을 향해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박지훈 씨,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건가요? 그 최유라라는 여자 도대체 누구죠? 집을 팔려던 것도 그 여자를 위해서였죠? 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고 무표정한 나와 냉정한 수진이를 보았다. 마침내 막다른 길에 몰린 듯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래, 그 여자를 위해서였어. 됐냐? 그 여자 임신했어. 돈이 필요했다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임신했다. 이 세 글자는 폭탄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직접 그 사실을 듣게 되자 몸이 미세하게 휘청였다. 수진이가 재빨리 내 팔을 부축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급했구나. 집을 반값에 팔아야 할 정도로. 그래서 박지훈이 미친 듯이 재산을 빼돌렸구나.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멎었다. 그녀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들을 보았다. 아마 그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했다. 나는 박지훈을 보았다. 내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을 맡겼던 그 남자가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추악하게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과 역겨움을 억눌렀다. 온 힘을 다해 평정을 유지했다. 좋아, 아주 좋아. 나는 내 목소리가 섣달 그물에 찬 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박지훈 씨, 마침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더 이상 그들 모자를 쳐다보지 않고 수진이를 향해 말했다. 수진아, 가자. 여기 1초만 더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아. 역겨운 그 집을 떠나 수진이의 차에 오르고 나서야 나는 긴장했던 신경을 조금 풀 수 있었다. 차창 밖에 네온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내 얼굴에 명함을 드리웠다. 임신, 최유라가 임신했다. 이 몇 글자가 주문처럼 머릿속을 맴돌며 생리적인 메스꺼움을 일으켰다. 윤서야, 괜찮아?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나를 보며 티슈를 건넸다. 그제야 나는 눈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힘껏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이 집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그는 이미 새로운 둥지를 틀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게 지금 자책할 때가 아니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박지훈이 직접 인정했어.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야. 이제 우리는 그 최유라를 찾아서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해. 어떻게 찾아? 나는 억지로 정신을 집중했다. 이름 하나 아는 것만으로는 망망대해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었다. 8억 원을 잊었어? 수진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자금 흐름은 추적하기 가장 좋은 단서야. 내가 이전에 알아본 정보는 대략적이었지만 이제 판이 깨졌으니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 내가 아는 아주 유능한 사설 탐정이 있는데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해. 그 사람한테 맡기면 우리가 무작정 헤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거야.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당장 시작해달라고 해. 비용은 내가 낼게. 지금 복수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투자라면 무엇이든 가치가 있었다. 수진이는 즉시 전화를 걸어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최유라의 이름과 박지훈이 자금을 이체했을 가능성이 있는 계좌 정보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내게 말했다. 늦어도 내일 점심때쯤이면 초기 결과가 나올 거야. 지금은 어디로 갈까? 호텔로 돌아갈까? 아니,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한강변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 찬바람을 맞아야 더 정신이 맑아질 것 같아. 그리고 이 엄청난 충격을 소화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차를 강변북로로 몰았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강가를 천천히 걸었다. 밤의 강바람은 축축하고 서늘한 물기를 머금고 얼굴에 불어왔고 정말로 혼란스러웠던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다. 강 건너편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한때 그곳에도 나를 위한 불빛이 하나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부서져 버렸다. 수진아,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위선적일 수 있을까?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았다. 욕망과 이기심은 모든 것을 가리게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네가 주는 안정적인 삶과 물질적 보장도 원했고 밖에서의 신선하고 자극적인 위안도 원했던 거야.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게 되자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선택하지. 그 길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짓밟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짓밟는 길. 내 커리어, 내 가정, 내 신뢰, 내가 수년간 바친 감정과 노력. 그의 눈에는 아마 최유라 뱃속의 아이보다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강변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발이 시릴 때쯤에야 차로 돌아왔다. 호텔에 돌아와서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 특히 박지훈이 최유라의 임신을 인정했을 때의 그 무너지면서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표정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다음 날 정오, 수진이의 휴대폰이 정확히 울렸다. 사설 탐정이었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켜서 나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 변호사님, 강 선생님, 찾았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간결했다. 최유라, 25세, 지방 출신. 현재 강남의 한 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거주지는 잠실의 클라우드 팰리스 오피스텔 B동 1608호. 이 오피스텔은 3개월 전에 임차했고 월세는 200만 원, 6개월치를 선납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박지훈 씨의 차명 계좌로 추적됐습니다. 클라우드 팰리스 오피스텔, 서울에서도 유명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월세도 비쌌다. 6개월치를 선납했다면 1200만 원. 박지훈, 정말 통이 크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탐정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단지와 오피스텔 로비,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지훈 씨가 최근 해당 오피스텔을 빈번하게 드나들며 자주 숙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유라 씨의 소비 기록에 따르면 최근 여러 고급 유아용품점에서 대량으로 소비했으며 구매한 제품은 모두 최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소비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했고 결제 방식 역시 박지훈 씨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교, 고급 오피스텔, 최고급 유아용품,
박지훈은 나와 우리 집을 현금 인출기로 삼아 최유라와 그 뱃속의 아이를 끊임없이 부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8억 원은 단순히 정착금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 행복을 위한 시작 자금이었을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수진이가 침착하게 물었다. 문제 없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더 선명한 증거를 찍을 수 있습니다. 탐정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계속 주시하시고 두 사람이 동거하거나 친밀하게 접촉하거나 박지훈 씨가 산부인과에 동행하는 증거를 중점적으로 수집해 주십시오. 수진이가 지시했다. 전화를 끊자 방안은 고요했다. 최유라의 주소, 소비 기록, 박지훈의 잦은 외박, 부드러운 홈웨어를 입고 있었고 배는 이미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그녀는 확실히 예뻤다. 눈매에는 곱게 자란 듯한 나른함과 미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최유라였다. 나를 보고 그녀는 분명 당황했다. 눈빛에 순간적인 혼란이 스쳤지만 이내 애써 침착한 척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일부러 부드럽게 내고 있었다. 당신을 찾았어요, 최유라 씨. 나는 그녀의 부른 배를 훑어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저는 강윤서예요. 박지훈 씨 아내죠. 아내라는 두 글자는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녀는 억지로 버티며 말하고는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발로 문틈을 살짝 막았다.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 좀 하죠. 박지훈 씨에 대해서, 당신이 사는 이 집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 뱃속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요. 아이라는 말에 최유라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복잡했다. 경계심, 적대감,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결국 몸을 비켜주었다. 들어오세요. 오피스텔 내부는 매우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분명 돈과 정성을 들인 티가 났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초 냄새가 퍼져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남성용 잠옷, 테이블 위에 값비싼 수입과일, 모든 것이 남자 주인의 존재와 안락한 생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약탈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강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용건만 간단히 말해주세요. 최유라가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자세는 여전히 방어적이었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바로 휴대폰을 열어 사설 탐정이 보내준 박지훈과 그녀가 나란히 오피스텔을 드나들거나 친밀하게 껴안는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최유라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죠. 박지훈 씨는 제 법적 남편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당신 뱃속 아이의 상황,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최유라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예상외로 그녀는 생각했던 것처럼 당황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요? 강 선생님, 오늘 저를 문책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상간녀를 모욕하러 오셨나요? 그녀의 반응은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너무나 침착했다. 본처가 찾아왔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 여자 같지 않았다. 당신을 모욕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단지 진실을 알려주러 왔을 뿐이에요. 박지훈 씨가 당신에게 독신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곧 이혼할 거라고 했나요? 당신과 이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가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저 몰래 우리 50억짜리 신혼집을 반값에 팔려 했다는 것도 말했나요? 최유라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얼굴에 걸려있던 기묘한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집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혹은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았다. 나는 차가운 말투로 계속해서 말했다. 그가 집 판 돈을 받으면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들 모자에게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했겠죠? 안타깝게도 그 집은 제 거예요.
제 동의 없이는 단돈 10원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빼돌린 8억 원은 부부 공동재산이라 제가 환수할 권리가 있어요. 최유라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빛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드러났다. 당신, 뭘 어쩌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단지 당신이 믿고 있는 사랑과 보장이 도둑질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지훈 씨가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오늘 당신을 위해 가산을 탕진할 수 있다면 내일은 다른 여자를 위해 당신들 모자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정식으로 통보하죠. 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박지훈 씨가 악의적으로 빼돌린 모든 재산을 환수할 겁니다. 당신의 이 오피스텔 임대료와 그 사치스러운 소비에 들어간 돈도 포함해서요. 최유라 씨, 처신 잘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문으로 향했다.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최유라가 갑자기 등 뒤에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렸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다. 강윤서 씨,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지훈 씨는 당신을 진작에 지겨워했어요. 당신은 너무 강하고 일밖에 모르는 여자 같지 않은 여자래요. 당신과 함께 있는 매일이 지옥 같았다고요. 이 아이는 그가 오랫동안 바라던 아이예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저 덤덤하게 한마디 던졌다. 그래요? 그럼 두 분 사랑만으로 배부르시길. 문을 닫고 등 뒤에 모든 것을 차단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댔다. 최유라의 마지막 말들이 파리처럼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박지훈의 눈에 나의 독립과 노력은 여자답지 않은 원죄가 되었구나. 얼마나 우습고 서글픈 변명인가. 하지만 그녀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박지훈을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같았다. 이 뒤에는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 어쨌든 만남의 목적은 달성했다. 최유라라는 가시를 나는 그들의 관계 속에 박아 넣었다. 최유라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차에 오르자 나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방금의 대면은 겉보기엔 내가 우세했지만 최유라의 마지막 원망 섞인 말은 가는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박지훈의 비열함이 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배신의 이유를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파렴치함을 정당화하려 했다. 수진이가 시동을 걸며 나를 보았다. 어땠어? 예상과 비슷해. 허황된 사랑에 꿈에 빠져 사육당하는 어리석은 여자. 나는 미간을 문질렀다. 하지만 박지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좀 이상해. 돈이 없어도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 나는 헛웃음을 쳤다. 정말 순진하고 우습지. 세뇌당한 것뿐이야. 수진이의 말투는 담담했다. 이익과 거짓말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의 사슬이 끊어지면 누구보다 빨리 무너져. 우리는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돼. 호텔로 돌아오자 사설 탐정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첨부 파일을 열자 고화질 사진 몇 장이 나타났다. 박지훈이 최유라와 함께 고급 사립 산부인과 앞에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거의 아첨에 가까운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그들이 명품 유아용품점에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이었다. 사진의 타임스탬프는 바로 어제 오후, 즉 그가 라운지에서 내게 발각되고 집에서 무너지듯 인정한 바로 그 후였다. 그에게는 아직 최유라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하고 쇼핑할 기분과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아직 내가 준 압박이 부족했나 보다. 그는 아직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나가기로 한 것 같다. 좋아. 나는 차갑게 웃으며 사진을 저장했다. 이것들이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릴 마지막 지푸라기들이 될 것이다. 수진아. 나는 수진이를 향해 말했다. 증거는 다 모인 것 같지?
녹음, 은행 거래 내역, 최유라의 주소와 소비 기록, 박지훈의 자백 녹음은 못했지만 김 부장과 시어머니가 증인, 그리고 이 친밀한 사진들까지 그를 빈털터리로 내쫓기에 충분해? 수진이는 모든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웠다. 윤서야, 증거는 이미 완벽해. 악의적인 재산 은닉, 외도 및 혼외자 출산, 모든 항목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사유야. 게다가 시어머니가 부부의 중요한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 행위는 그들의 과실을 더욱 가중시키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90% 이상 승소해서 네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되찾고 박지훈이 그의 행동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어. 90%?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나는 100%를 원해. 수진이가 웃었다. 최고 변호사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법에 절대적인 100%는 없지만 이 사건만큼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지훈이 뒤집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지금 바로 이혼 소장과 재산 보전 신청서를 작성할게. 우리는 가장 먼저 박지훈 명의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야 해. 그가 최유라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까지 전부.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빠를수록 좋아. 단 하루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 가족과 어떤 명분으로든 엮여있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경쾌한 키보드 소리와 내 약간 가빠진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점차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야경이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켜진 불빛은 없었다. 아니, 이제야말로 내가 그 위선적인 불빛을 떠나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등불을 켤 때였다. 몇 시간 후 수진이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인쇄해 내 앞에 내밀었다. 윤서야, 소장 초안이야. 한번 봐.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명시했어. 이혼 판결, 한강뷰 빌라를 내 단독 소유로 인정 또는 최소 80% 이상 지분 확보, 박지훈이 빼돌린 8억 원 및 이자 환수, 남은 공동재산 분할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박지훈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동시에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도 제출했어. 빠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거야. 나는 서류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조리 있게 박지훈과 시어머니의 추악한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모든 글자가 작은 망치가 되어 내 마음을 두드렸다. 아픔이 아니었다. 남아있던 미련과 연약함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소리였다. 문제없어. 나는 서류를 덮고 심호흡을 한 뒤 펜을 들어 소장 맨끝 신청인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정중하게 썼다. 강윤서. 세 글자는 비정상적으로 힘있고 안정적이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속고 이용당하는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것을 되찾고 배신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전사였다. 수진아. 나는 펜을 내려놓고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았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제출해줘. 이 전쟁, 이제 그물을 거둘 때가 됐어. 수진이는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이제 법원의 소환장이 박지훈에게 전달되기만 기다리면 돼. 그가 전화를 받을 때 표정이 아주 볼만할 거야. 박지훈이 소장을 받았을 때의 충격, 당황, 분노를 상상하자 내 마음속에 차가운 쾌감이 솟아올랐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48시간 후 수진이가 내게 연락했다. 재산 보전 결정이 내려져 박지훈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주식 계좌, 그리고 그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모두 법적으로 동결되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법원의 소환장과 소장 부본이 그의 손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수진이의 아파트에서 거울을 보며 새로운 정장 투피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차분한 남색이 내 피부를 더욱 희게 보이게 했고 눈빛도 유난히 맑았다. 오늘 나는 그 집에 한번 가봐야 했다. 어떤 말은 얼굴을 보고 해야 했고 어떤 물건은 내가 직접 가져와야 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지훈의 이름이 죽어가는 벌레처럼 깜빡였다. 한 통, 두 통,
열통. 나는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벨소리가 저절로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전화기 넘어가 얼마나 분노에 차 있을지 알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역겨웠다. 벨소리가 잠시 멎었다가 곧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나는 바로 무음으로 바꾸고 휴대폰을 핸드백에 던져 넣었다. 때가 되었다. 수진이가 차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이번에는 그녀는 따라 올라오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기다릴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나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 안의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고 옆에는 그녀가 아끼던 낡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박지우는 갇힌 짐승처럼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붉게 충혈된 채 법원의 소환장과 소장을 꽉 쥐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문 여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동시에 문 쪽을 보았다. 박지우는 나를 보고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포탄처럼 달려들었다. 손에 든 종이를 흔들며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강윤서, 너 미쳤어? 날 고소해? 재산 동결까지 신청해? 너나 죽이려는 거야? 뭐야? 나는 그의 침을 피하며 옆으로 비켜서서 그의 고함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렁징하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중요 서류와 물건을 가지러 서재로 향했다. 거기서 박지훈이 내 손목을 잡아챘다. 힘이 무서울 정도로 강했고 눈빛은 핏줄과 광기로 가득했다. 네가 꾸민 짓이지? 내 계좌 왜 다 막혔어? 회사 자금줄 곧 끊기게 생겼다고. 너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어쩌자는 거냐고요? 소장에 다 적혀 있잖아요. 이혼하고 내 것을 되찾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내 것? 뭐가 내 건데?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싸움에 끼어들었다. 그 집은 우리 아들 목도 있어. 그 돈은 우리 아들이 번 거라고. 네가 뭔데 동결시켜. 이 악독한 년, 우리 모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바꾸려 했지만 그 일그러진 표정 때문에 더욱 비참해 보였다. 윤서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좋게 해결하자. 법원까지 갈 필요 없잖아. 유라 쪽은 내가 처리할게. 아이도 우리가 안 낳으면 되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가 그렇게 쉽게 처리한다, 안 낳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이 남자는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전혀 없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것 같았다. 박지훈 씨, 우리 사이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당신 어머니와 짜고 내 집을 팔아넘기려 한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서재로 들어가 내 전문 서적, 자격증, 그리고 개인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박지훈이 따라 들어와 유령처럼 문가에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윤서야, 내가 잘못했어도 네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는 없는 거잖아. 자산을 동결하면 회사 정말 망해. 내 수년간의 피땀이라고. 매정하다고요? 나는 정리한 상자를 들고 그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지훈 씨,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매정한 게 누군지. 당신이 우리의 공동재산을 최유라에게 계속해서 갖다 바칠 때,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나를 속이고 신혼집을 팔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은 정을 생각했나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 회사 망하면 망하는 거죠. 어차피 당신 능력으로 버틴 것도 아니었잖아요. 잊었어요? 처음 창업 자금도 내가 도와줘서 마련한 거. 지금 나는 그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되찾아올 뿐이에요. 말을 마치고 나는 상자를 들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그의 절망적인 고함과 시어머니의 더 날카로운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집을 나서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한때 내 수많은 꿈과 노력이 담겨있던 그 집이 이제 내 등 뒤에서 차갑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감옥이 되었다. 수진이의 차에 오르자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물 한 병을 건넸다. 다 해결됐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보았다. 가져올 건 가져왔고 할 말은 했어. 나머지는 법에 맡겨야지. 나는 이것이 전투의 중요한 한 고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지훈의 성격상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광기가 뒤따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퇴로를 차단했고 모든 적을 똑똑히 보았다. 수진이의 아파트로 돌아오니 이미 도시의 불빛이 켜져 있었다. 나는 그 소위 집에서 가져온 상자를 구석에 놓았다. 그 안에는 내 직업적 경력의 증거와 더럽혀져서는 안 될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맑았고 심지어 큰 싸움을 앞둔 흥분마저 느껴졌다. 수진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이 평온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역시나 15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지훈의 이름과 함께 날카로운 벨소리가 끈질기게 울려 퍼졌다. 한 통, 두 통, 다섯 통. 나는 소파에 앉아 차갑게 바라보며 저절로 끊겼다가 다시 울리기를 반복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받을 거야? 수진이가 물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두자. 무슨 쇼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10번째, 20번째. 전화는 끊이지 않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남자는 뼛속까지 비열했다.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했다. 70번째, 80번째. 그의 정신은 이미 붕괴 직전에 이른 듯했다. 메시지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했다. 회사는 망했어. 고객들 다 떠났고 은행에서는 빚독촉이와 강윤서, 이제 만족해? 엄마는 충격으로 심장병이 도질 지경이야.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다 내 탓이야. 우리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집 돌려줘. 사람한테 살 길은 터줘야지. 너무 악독해. 독한 년. 88번째 전화 알림이 켜졌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메시지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계속된 광적인 폭격이 그의 마지막 에너지를 소진시켰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에 최종적으로 찍힌 88이라는 숫자를 보았다. 광기와 절망의 냄새가 밴 숫자였다. 이 88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메시지는 박지훈과 그 가족의 추악한 내면의 축소판 같았다. 허세 가득한 협박에서 책임 전가하는 애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스테리적인 저주까지. 배신자가 당당함에서 붕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수진이가 내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들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냉소했다. 궁지에 몰렸네. 이제 무능한 분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메시지들, 특히 그가 외도를 인정하고 아이를 처리하려 한 부분은 감정적으로 보낸 것이긴 하지만 그의 과실을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 쓸 수 있어. 나는 휴대폰을 돌려받아 모든 부재중 전화 기록과 메시지를 삭제했다. 남겨둘 필요 없어. 눈만 더러워질 뿐이야. 나는 말했다. 이런 더러운 말들은 그들의 수준을 증명할 뿐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제 그는 최유라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수진이가 경고했다. 그건 그들 사정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아래층에 끊임없이 흐르는 차들의 불빛을 보았다. 개들끼리 싸우게 둬. 나는 이제 법원의 진행 상황에만 관심 있어. 박지훈의 88통의 전화는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과거의 모든 망설임과 남은 미련을 깨끗하게 씻어냈다. 비가 그치고 내 마음은 씻은 듯 맑은 하늘처럼 비어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맑고 단단했다. 그는 내게
자기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물었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그들이 내 신혼집을 반값에 팔아 넘기려 했을 때 내가 어디서 살지는 생각이나 했을까? 내게 조금이라도 살기를 터주려 했을까? 이제 그들이 어디서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할 차례였다. 박지훈의 그날 밤 광적인 88통의 전화는 요란한 장례식처럼 우리 사이의 모든 추악한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렸다. 그 후로 그와 그의 어머니는 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잘됐다. 조용해서 좋았다. 내 삶에는 더 이상 히스테리적인 고함과 위선적인 계산이 없었다. 오직 나와 수진이, 그리고 곧 다가올 철옹성 같은 법의 판결만 남았다. 이혼 소송은 비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진이라는 최고의 변호사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가 준비한 증거들은 철옹성처럼 단단했다. 법정에서 그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녹음, 이체 기록, 친밀한 사진, 심지어 박지훈이 직접 보낸 광적인 문자 메시지들 앞에서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는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그는 회사 경영난을 변명하려 했고 최유라의 유혹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절대적인 증거 앞에서 모든 변명은 공허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날씨는 아주 좋았다. 나는 수진이의 법률사무소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층의 분주한 차량 흐름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몸에 쏟아졌다. 수진이가 갓 나온 판결문을 들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서야, 우리가 이겼어. 완승이야. 그녀가 판결문을 내게 건넸다. 나는 그 묵직한 서류를 받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이혼을 허가한다. 시가 50억 원의 한강뷰 빌라는 온전히 원고, 나의 소유로 한다. 계약금 및 주된 대출 상환금이 원고의 개인 재산 및 소득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 피고 박지훈과 은닉한 부부, 공동 재산 8억 원 및 이자를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한다. 피고의 중대한 과실 외도 혼외자 출산, 재산 악의적 은닉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고액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남은 부부 공동 재산 거의 없음은 원고 7, 피고 3의 비율로 분할한다. 말 그대로 박지훈은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는 이 결혼에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빚까지 지게 되었다. 그의 그 비틀거리던 회사는 자산 동결과 이 소송의 이중 타격으로 예상대로 파산했다. 그의 어머니는요? 나는 판결문을 덮으며 물었다. 그것이 아마 그녀에게 가장 큰 벌일 것이다. 참, 소식 하나 더 있어. 수진이가 덧붙였다. 말투에는 약간의 통쾌함이 섞여 있었다. 박지훈이 회사 파산과 거액의 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대. 이제 비행기, KTX, 특급 호텔, 고액 소비, 전부 제한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뜻밖의 보너스였다. 그가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과 향락이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소송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나는 판결문을 들고 후속 절차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관련 기관에 가서 부동산의 완전한 명의 이전을 마쳤다. 내 이름만 새겨진 그 짙은 붉은색의 등기부등본을 손에 꽉 쥐었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집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배신과 고통의 기억이 담긴 그 한강뷰 빌라를 장기 임대로 내놓기 위해서였다. 나는 환수받은 돈 일부와 내 저축을 합쳐 보안이 좋고 전망이 탁 트인 도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샀다.